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 떠나고 내 손에 쥐어진 유종연금 딱 100만 원. 이 돈으로 혼자 살려면 살겠는데 만약 여기에 입 벌리고 기다리는 45살 자식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 자식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몰차게 내치시겠습니까? 누구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전북 익산 영등동 어느 낡은 아파트에서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콩나물 이거 딱 500원만 깎아줘요. 내가 오늘 이 익산 북부시장 장날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버스 타고 왔는데 단골인데 좀 해주셔야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시장 바닥에서 상인이랑 얼굴을 붉혔습니다. 66, 무릎 관절염 때문에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오는데도요. 단돈 500원이라도 아끼겠다고 그 넓은 시장을 뒤지고 다니는 제 꼴이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쩌겠어요. 지금 저한테는 그 500원도 피 같은 돈인걸요. 그렇게 겨우 깎은 500원을 손에 쥐고 검은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낡은 핸드폰이 진동을 울려댑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우리 아들. 반가움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세 글자입니다. 진호야. 공부는 잘 돼가니? 엄마, 나 이번에 주택관리사 인강 들으려면 교재 새로 사야 해. 저번에 산 건 기초고 이번엔 심화반이라 3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거든. 알지? 나 이번 시험만 붙으면 바로 아파트 소장으로 취직하는 거.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시장에서 500원 깎으려고 사정하던 저는 아들의 30만 원 소리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형편을 뻔히 아는 놈이 어떻게 저럴까 싶다가도 마지막이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실 제 수입이라고는 사별한 남편이 남겨준 연금이 전부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국민연금이 1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두 노인네 익산 근처 맛집도 찾아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노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떠나고 나니 세상은 제게 너무나 가혹해졌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유종연금으로 바뀌면서 60%가 깎여 딱 102만 원이 되었고 그 102만 원으로 저와 45살 무직 아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영등동 아파트 관리비 내고 제 무릎 치료비에 보험료 몇 개 내고 나면 정말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런 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겠다며 매달 돈을 요구합니다. 엄마, 내가 합격하면 이 아파트 소장으로 들어가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나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인터넷 강의 소리에 저는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 내 새끼가 저렇게 마음 잡고 공부한다는데 어미가 고기 한 점 덜 먹고 도와줘야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 강의 소리가 사실은 제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지옥 같은 자식의 굴레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집까지 아들놈에게 다 내어주고 길거리로 나앉았을까요? 평생을 뒷바라지한 자식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제 노후의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익산 국가산업단지 그 팔봉동 공단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던 남편의 뒷모습은 언제나 든든했죠. 그때는 정말 걱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월급 타오면 적금 붓고 보험 몇 개 들어두고 외동아들 진호. 녀석 대학 보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진호가 전주에 있는 좋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덜컥 합격했을 때 저희 부부 영등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떡까지 돌렸습니다. 미선 씨는 좋겠어.
아들이 효자라 노후 보험 하나는 확실하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봄날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의 계획은 참 소박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손주놈 재롱 보면서 살자. 남편이 30년 넘게 부은 국민연금이 매달 170만 원씩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퇴직금 조금 합쳐서 작은 상가 하나 얻어두면 노후에 자식 손 안 빌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저희 집의 자랑이었던 아들 진호였습니다. 번듯하게 대기업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나오더니 엄마, 남의 밑에서 일해서는 절대 부자 못 돼. 나 사업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좀 되는 것 같더니 1년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그 다음엔 카페를 한다고 난리를 쳤고 그것도 결국 빚만 남기고 망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쌈짓돈까지 아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둘씩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건강하던 남편이 3년 전 어느 겨울날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깨어나더니 그대로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황망하던지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건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받던 170만 원의 연금. 그게 당연히 저한테 닿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건 남편이 받던 금액의 60%만 나오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딱 102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인 45살 아들이 짐 보따리를 싸들고 다시 이 영등동 아파트로 기어들어온 겁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마음 잡았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서 아파트 소장으로 다시 시작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겠지. 내 입 하나 줄이면 우리 아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제 생명줄 같은 유족연금 102만 원을 이 덩치 큰 아들과 나눠 써야 하는 기막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노후를 갉아먹는 진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저 아들이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못다 준 사랑을 제가 다 채워주는 것 같아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2만 원이라는 돈이 성인 남성 한 명을 먹여 살리며 품위를 지키기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하고 비참한 금액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49제를 겨우 마치고 돌아온 날, 제 손에 쥐어진 통장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남편이 익산공단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해서 일궈놓은 보상이 결국 매달 찍히는 102만 원이라는 숫자로 돌아왔을 때의 그 허탈함이란 말로 다 못합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국민연금 170만 원에 제 소소한 벌이까지 합쳐서 200만 원 넘게 굴렸거든요. 그때는 영등동 아파트 앞 마트에서 한우 세일하면 2근씩 끊어다 구워 먹기도 하고 가끔 기분 나면 친구들이랑 부송동 가서 비싼 한정식도 한 끼씩 사 먹었죠. 그런데 102만 원이라니요. 이게 제 한 달 목숨값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5살 된 우리 아들 진호, 사업 말아먹고 들어온 녀석이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잖아요. 이 덩치 큰 장정식비며 옷값이며 핸드폰 요금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다 못해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성인 2명이 한 달 버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제일 먼저 손떼게 되는 건 결국 먹는 거예요. 익산 북부시장 장날만 되면 저는 무거운 무릎을 이끌고 나갑니다. 버스비 아끼겠다고 영등동에서 시장까지 30분을 꼬박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파는 떨이 채소들, 시들시들해서 아무도 안 집어가는 그 검은 봉지들을 3,000원, 4,000원에 사오면서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남편 있을 땐 남부럽지 않게 살던 내가 왜? 그런데 진짜 속상한 건 제 처지가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놈이 제 속도 모르고 던지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공부하느라 머리를 너무 썼더니 기운이 없네. 오늘은 고기 좀 없나? 요즘 주택관리사 인강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영양 보충 좀 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자기는 방 안에서 편하게 에어컨 쐬면서 공부한다지만 저는 뙤약볕 아래서 500원 아끼겠다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데 냉동 수입 돼지고기라도 한 근 사다 볶아주는 게 어미 마음인걸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고정지출이라는 놈들은 사정도 안 봐주고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오래된 단지라 그런지 한 달에 18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핸드폰 요금이랑 통신비가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공부하려면 태블릿 PC도 써야 하고 뭐도 해야 한다면서 무슨 요금제를 그렇게 비싼 걸 쓰는지 속이 터집니다. 거기다 제가 젊었을 때 들어둔 보험료도 무시 못합니다. 암보험에 실손보험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자식한테 짐 될까봐 들어둔 간병보험까지 이것저것 다 합치면 15만 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102만 원에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딱 50만 원 남짓입니다. 이 50만 원으로 두 식구 한 달 식비하고 생필품 사고 제 약값까지 대야 합니다.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신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맞으라는데 그게 한 번에 8만 원이라 돼요. 병원비 결제하려다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몇 장 든 거 보고는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음에 올게요. 오늘은 그냥 약만 지어주세요. 그렇게 병원 나와서 익산 중앙동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몸뚱이 하나 치료 못하고 돈 10,000원에 벌벌 떨어야 하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 그래, 저 녀석이 나중에 잘 되면 다 보상받겠지 싶다가도 텅 빈 냉장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은 정말 소리 없이 사람을 갉아먹더라고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모임도 자주 갔고 익산 미륵사지 가서 바람도 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화 오는 것도 무섭습니다. 미선아,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 반가운 게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면 5,000원인데 밥이라도 먹으면 2만 원인데 이 계산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노후에 연금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죠? 혼자 살면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 한 곳 아프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경조사라도 생기면 그 100만 원은 정말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어집니다. 특히 저처럼 다 큰 자식이 곁에 있으면 상황은 더 비참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정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죠. 엄마, 나 이번 달에 교재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아. 한 20만 원만 더 주면 안 돼? 아들의 그 당당한 요구 앞에 저는 또 제 미래를 갉아먹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아들에게 건넸던 그 돈들이 사실은 제 마지막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줄로만 믿었습니다. 아들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제 어두운 노후를 밝혀줄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빛이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이끄는 도깨비불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나직하게 들리는 강사의 목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거실에서 숨죽이고 걸어 다녔어요. 혹시라도 제 발소리가 아들의 그 귀한 공부 흐름을 깨뜨릴까봐 TV 볼륨도 일로 맞춰놓고 자막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미가 이 정도도 못 참으랴. 저는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익산 북부시장에서 사온 제일 싱싱한 재료로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올렸죠.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물에 만밥에 삭힌 깻잎 한 장뿐이었지만 아들 녀석이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저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아들이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오더니 제 옆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번에 주택관리사 2차 시험 대비용 심화 인강이랑 최신 개정판 교재들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전부에서 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0만 원. 여러분, 저한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한 달 유족연금 102만 원의 딱 절반입니다. 진우야, 저번 달에도 교재비라고 20만 원 가져가지 않았니? 엄마가 이번 달에 보험료도 내야 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면 안 되는데. 제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아들 사업비 갚아준다고 남편이 남긴 소액 적금까지 다 깨서 쓴 뒤라 비상금이라고는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엄마, 내가 놀러 다니려고 돈 달라는 거야? 나 지금 40 중반 넘어서 이 고생하며 공부하는 거. 엄마도 보잖아. 이거 안 들으면 이번 시험 합격 못해. 합격만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가서 월 300만 원은 너끈히 받는데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내 성공보다 50만 원이 더 중요해. 아들의 그 서운하다는 눈빛, 그리고 분노 섞인 목소리. 그 앞에서 저는 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성공하겠다는데 그깟 50만 원 때문에 앞길을 막는 못난 어미가 된 것 같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돈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올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제가 30년 넘게 부어왔던 실손보험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면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남편 몰래 아껴가며 부었던 소중한 보험이었는데 그걸 깨면 해지 환급금이 딱 60만 원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익산 영등동 우체국까지 걸어가는 길에 제 다리는 왜 그렇게 무겁고 무릎은 왜 그렇게 시큰거리는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창구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거 지금 해지하시면 나중에 다시 들기 정말 힘들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 그러세요? 직원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애타게 돈을 기다릴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해주세요.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래요. 눈 딱 감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 손으로 직접 부순 셈이죠. 손에 쥔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들에게 봉투를 건네자 아들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군요. 엄마 고마워. 내가 진짜 이번엔 꼭 합격해서 효도할게.
돈을 받자마자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줄 고기 반찬을 사러 가려는데 현관 입구에 아들이 벗어놓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매일 도서관에 가고 집에서 공부만 한다던 아들의 구두 밑창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묻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구두라고는 믿기 힘든 화려한 유흥가에서나 볼 법한 반짝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아까 오는 길에 어디서 묻었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제가 해지한 보험금이 아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민 손이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손인지 아니면 내 마지막 피를 빨아먹으려는 손인지 우리는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건넨 그 50만 원은 아들의 교재비가 아니라 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제 무릎 치료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 돈을 들고 남편 산소에라도 다녀왔어야 했어요. 그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저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까지 해지해서 아들 손에 50만 원을 쥐어준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몸 하나 지킬 마지막 보루를 내어줬다는 불안함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일어설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제 온몸을 감쌌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통장은 비었어도 아들 방에서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하나에 제 굽은 허리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밤새 아픈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자도 아침이면 벌떡 일어났어요. 익산 모현동 도서관까지 가서 공부하겠다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된다며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호야, 여기 무선동 소고기 무국 끓여 넣었으니까 꼭 챙겨 먹어. 공부하는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법이야. 제가 건네는 뜨끈한 도시락 통을 받으며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나 주택관리사 따서 소장 발령받으면 영등동 이 낡은 아파트 팔고 모현동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 거기 병원도 가깝고 산책로도 잘 돼 있잖아. 내가 진짜 효도할게.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약속이 제 노후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팡이였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면 저는 비로소 제자리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은 시장에서 사온 짠지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도 서글프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번듯한 소장님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제 손을 잡아줄 날만 상상했으니까요. 가끔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도 기웃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소일거리로 벌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제 유족연금 액수를 보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어르신, 유족연금이 100만 원이 넘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아드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소득 인정액이 높게 잡힐 수도 있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아들이 취직만 하면 그깟 기초연금 몇십만 원 안 받아도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자식이 내 노후고 내 자식이 내 가장 큰 보험인데 뭐가 걱정인가 싶었죠.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배상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벤치에 앉아 있으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삼삼오오 모여서 자식 자랑하는 할머니들도 많거든요. 평소엔 부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하잖아. 워낙 똑똑한 애라 이번에 한 번에 붙을 거야. 소장 발령받으면 나도 이제 고생 끝이지. 동네 할머니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저는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익산의 붉은 노을이 배산자락에 걸릴 때쯤이면 제 마음도 그 노을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모든 고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내일이면 당장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몽글몽글한 희망에 취해 있었던 거죠. 예상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붙은 공고문을 봤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그 종이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진호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오르게 해달라고, 남편이 하늘에서 좀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벌써 돌아와 다시 방불을 밝히고 있더군요. 그 불빛이 어찌나 고맙고 예쁘던지 저는 거실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아들의 공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금 102만 원으로 두입입에 풀칠하느라 살은 쏙 빠지고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가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500원 깎으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고 몸이 아파도 팥으로 버티며 병원 문턱도 못 넘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자식이라는 희망 하나가 그 모든 고통을 마취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내 몸 부서지는 건 참아도 내 자식 기죽는 건 못 보겠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저를 눈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저 사랑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아들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저 빛이 사실은 저를 태워버릴 불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그때 그 방문을 열고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 아들에게 싸줄 계란말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던 그날 밤, 제 노후의 모래성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큰 불행이 닥치기 직전에 마치 신이 마지막 선물을 주듯 세상이 너무나 평화로워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그랬습니다. 실손보험까지 해지해서 아들에게 50만 원을 쥐어준 이후 우리 집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아들 녀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독하게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익산 모현동 도서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아침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호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번엔 제발 굽어 살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밤늦게까지 방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죠. 여보, 이제 좀만 참으면 돼요. 우리 진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고생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제 손에 꼬깃꼬깃한 5만 원권 2장을 쥐어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10만 원인데. 도서관 친구가 알바 자리 하나 소개해줘서 며칠 도와주고 받은 거야. 엄마 요즘 무릎 아파서 약도 못 사 먹는 거 다 알아. 이걸로 영등동 약국 가서 좋은 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 세상에 그 돈을 받는데 제 손이 다 떨렸습니다. 45 먹은 자식한테 10만 원 받은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겠지만 그동안 제 연금이며 보험금이며 다 갉아먹기만 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손에 돈을 쥐어준 거잖아요. 그 순간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 배신감, 막막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진호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 공부하는데 보태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 10만 원을 들고 익산 북부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엔 500원 깎으려고
상인이랑 신랑이 하던 제가 그날은 당당하게 고기 한 근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제일 좋은 걸로 줘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다가 고생한다고 돈을 다 줬네. 시장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돌아오는 길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가끔 아들의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나 공부한다던 아들의 컴퓨터 화면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급하게 꺼지는 걸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히는 거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안도감 속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제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아주 잘 나왔어. 이 정도면 익산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소장으로 바로 발령받을 수 있대. 합격만 하면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도 더 알아보고 엄마 기초연금 못 받는 거 내가 월급으로 몇 배는 더 챙겨줄게. 그 달콤한 약속들에 취해 저는 제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심지어 남은 유종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아들 이름으로 소액 대출받은 이자까지 대신 내주면서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합격만 하면 다 갚을 텐데 지금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제 목을 조이는 줄도 모르고 아들이 짜놓은 시나리오 속에서 행복한 배역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자식이 너무 효자가 된 것 같고 안 하던 짓을 하며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진실이 제 뒤통수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남편 친구분에게 주택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선 씨, 영등동 아파트 그거 그냥 두지 말고 주택연금 신청해. 그러면 지금 받는 유족연금에 덧붙여서 매달 몇십만 원은 더 나올 텐데 그러면 아들이랑 훨씬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 그 말을 아들에게 전했을 때 아들은 펄쩍 뛰며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집을 국가에 넘기는 거나 다름없어. 나 합격하면 금방 돈 버는데. 뭐하러 그런 걸 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그게 절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집이 자기한테 유일한 유산이 될 텐데 그걸 아끼려는 효심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건 효심이 아니라 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을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내 말이 맞다. 엄마가 성급했네. 너만 믿을게.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다 컸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노후는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 거실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고 아들의 방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제 인생을 태워버린 지옥불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생애 가장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짓궂더라고요.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제 발밑의 땅은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장담하던 주택관리사 시험 날 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있고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에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싸서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주었죠. 아들은 평소보다 더 비장한 표정으로 신발끈을 묶더라고요. 엄마, 나 다녀올게. 오늘이 우리 집 팔자 고치는 날이야. 나만 믿어. 아들을 배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듬직한 아들인데 내가 괜한 의심을 했었지 싶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 바닥을 닦으려는데 소파 밑에 하얀 종이 뭉치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집어들었는데 아들의 주택관리사 시험 수험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차, 이 귀한 걸 두고 가다니. 이거 없으면 시험도 못 볼 텐데.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겉옷만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이 시험을 본다던 익산의 한 중학교로 달렸죠. 제 손에 쥔 수험표가 구겨질까봐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해서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죠. 저기요, 우리 아들이 수험표를 두고 가서요. 김진호, 45살 김진호인데 지금 교실로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간절한 부탁에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한 번, 두 번, 한참을 검색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어르신, 이상하네요. 오늘 이 고사장에는 김진호라는 수험생 이름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여기 수험표도 있는데요. 제가 내민 수험표를 건네받은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올해 수험표가 아니에요. 날짜를 보세요. 이건 작년 거예요. 그것도 포토샵으로 날짜만 대충 고친 가짜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바닥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매일 밤샘하면서 공부했는데, 인강 교재비로 50만 원도 가져갔는데, 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 접수는 한 달 전에 이미 끝났어요. 아드님은 접수조차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문제집이 쌓여 있었지만 그건 그냥 전시용이었습니다. 아들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급하게 끄던 그 화면 말입니다. 인터넷 방문 기록을 확인하니 공부 사이트는 단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불법 스포츠 도박과 모바일 게임 사이트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고지서였습니다. 제가 연금 카드랑 신분증을 아들놈 믿고 맡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들어준 보험을 담보로 야금야금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제 명의로 카드론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그 액수가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유종연금 102만 원으로 이자만 내기에도 벅찬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 농사를 이렇게 망쳤나 봐.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저놈이 다 날렸어.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왔다며 뻔뻔하게 들어올 아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장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소장 발령나면 우리.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가짜 수험표를 아들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내 자식이야?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아들은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접수 안 했다. 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남들처럼 사업 자금 빵빵하게 대줬어?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가지고 생색내지 마.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가 무릎 관절염 치료비 아껴가며 고기 한 점 안 먹고 뒷바라지했던 세월이 아들의 저 비아냥 한마디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저 막대한 빚, 그리고 아직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있는 저 괴물 같은 자식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자식 공부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방문 닫고 들어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이 짐승을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고요. 그날 밤 아들이 쏟아낸 독설은 제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밤새도록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을 사귀지 못하더군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제 귀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그 환청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익산 중앙동에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놈이 제 명의로 받아놓은 대출 고지서를 들고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창구 직원에게 고지서를 내밀자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카드론에다가 보험계약 대출까지 다 끌어 쓰셨네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지금 어르신이 받으시는 연금의 절반이 넘어요. 이대로 두시면 신용불량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102만 원 유족연금. 그거 하나면 소박하게나마 굶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아들놈이 친 사고 뒷수습하기에도 벅차게 된 거죠. 은행 문을 나오는데 익산 중앙동 거리에 그 밝은 햇살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 나락으로 떨어졌나 싶어 가로등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다 못해 메스꺼웠습니다. 진우야,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가 이 아파트 정리해서 내 빚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줄 테니까. 제 말에 아들이 TV를 끄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제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이 집 팔면 엄마는 어디 가서 살 건데? 그리고 이 집 명의만 엄마지. 나중에 어차피 내 거잖아. 차라리 이 집 담보로 대출 더 받아서 나 마지막으로 사업하게 해줘. 이번엔 진짜 익산에서 제일 큰 카페 차려서 대박 터뜨릴 테니까. 뭐? 담보대출?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 무릎 수술비 보험도 다 깨먹고 이제 이 집까지 날리겠다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45된 덩치 큰 장정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니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 돼야 엄마 노후도 있는 거야. 지금 이 낡은 영등동 아파트 한 채 쥐고 있으면 뭐해? 나중에 병원비 없어서 비참하게 죽고 싶어? 내가 카페 차려서 돈 벌면 엄마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보내주고 호강시켜준다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도장이랑 집 문서를 찾으려는 거였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아들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반동으로 저는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고 낡은 소파 모서리에 허리를 찌으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어미를 보면서도 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아이씨, 어디다 숨겨놨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나오는 ATM 기계 아니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집을 뒤지다 말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린 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이 아파트 입주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익산공단에서 첫 월급 타서 노란 봉투 건네주던 남편의 그 거친 손이 생각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우리 진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진심으로 말하면 통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때쯤 동네 친한 동생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 몰골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묻더라고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진우랑 또 싸웠어? 저는 차마 아들이 저를 밀쳤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계단에서 좀 구른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익산 모현동 쪽에서 진호 봤거든.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근데 진호가 그 여자한테 그러대. 자기 엄마가 영등동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그거 담보로 돈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부한다던 녀석이 주택관리사 따서 엄마 호강시켜준다던 그 녀석이 뒤에서는 제 집을 담보로 여자한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공부한다는 말에 속아 내 노후 자금 다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무릎 수술비가 없어서 팥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요. 제가 지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보다 그런 아들을 믿고 제 모든 것을 내어준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멍청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아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제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놈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낮에 너무 흥분했어. 나 진짜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엄마밖에 없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나 진짜 엄마 모시고 제주도든 해외든 다 다닐 거야. 응? 엄마가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주면 나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가 악마처럼 보였다가 제 머릿속은 지옥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 또한 저를 등쳐먹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고 아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진호야, 엄마 내일 주민센터 가서 복지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한다. 주택연금도 다시 알아보고 너한테 줄 돈은 이제 단돈 1원도 없어.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와 아들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과 연금만은 기필코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놈의 공격은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저희 집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사촌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익산 팔봉동 쪽에서 조그맣게 카센터를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어 들여보냈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 양반이 꺼내는 소리가 제 가슴을 또 한 번 도려냈습니다. 형님, 진호가 저한테까지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은 아쉽게 떨어졌지만 대신 익산 모현동 쪽에 아주 좋은 카페 자리가 났다고요. 형님 명의 아파트 조금만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나온다는데 형님이 고집을 피우셔서 앞길 막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디다. 형님 자식 앞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눈 딱 감고 도와주쇼. 아들이 이제는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자식 앞길 막는 나쁜 엄마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촌 시동생의 그 훈수 두는 말투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놈이 내 보험 다 깨먹고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3천만 원 빚을 만들어놨는데 자네가 그 빚 갚아줄 거야? 내 노후 책임져 줄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시동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양반이 나간 뒤에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던 아들이 거실로 튀어나오더니 저를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 이제 친척들 사이에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 거야? 어차피 엄마 죽으면 이 집 내 거잖아. 미리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죽으면 이 집 내 거라는 그 말. 45살 된 자식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66평생 자식 농사가 제 삶의 훈장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그 훈장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익산 어양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상담실에 앉아 상담사에게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제 명의로 된 연금이랑 아파트를 자식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이 자꾸 제 인감이랑 신분증을 노리는데 무서워 살 수가 없어요. 상담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르신,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법적인 절차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드님과 분리해서 사시는 겁니다. 자립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서 아드님을 자립시키셔야지 이대로 계시면 어르신 노후는 정말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익산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리해서 살라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내쫓으라는 건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통장에 찍힌 유종연금 102만 원과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제 방 서랍을 다 뒤집어 엎어놨더군요. 다행히 인감도장은 제가 품에 지니고 나갔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며 서류들이 바닥에 뒹구는 꼴을 보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대놓고 제 가방을 뒤지려 들었습니다. 엄마, 인감 어디 있어? 어차피 나 신용불량자 되면 엄마도 길거리 나앉아야 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저는 그때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요. 진호야,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너 같은 괴물 키우려고 내가 그 고생한 거 아냐?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다. 제 단호한 모습에 아들이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비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 해봐. 자식이 엄마 집에 사는데 누가 뭐래. 엄마가 신고해봤자 경찰도 가정일이라고 그냥 갈걸?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말대로 가족 간의 문제는 법도 멀리한다는 걸 그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가구로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66의 나이에 제 집에서 제가 죄수처럼 갇혀 지내야 하는 이 현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나중에 효도하겠지라는 그 막연한 희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익산 영등동 이 낡은 아파트에서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사투는 사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밤새도록 남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용기를 줘요. 이 지독한 끈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줘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드디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차가운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자식을 버려야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비극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그날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지 않으면 저는 결국 제 집 안방에서 자식의 손에 말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66,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이 자식에게 뜯겨 죽는 노인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결심하는 게 제일 어렵지 행동은 오히려 담담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틈을 타 저는 다시 익산 영등동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상담받았던 내용을 복기하며 주택연금 공사를 찾아갔죠. 상담사 앞에 앉아 제 명의로 된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 주택연금 넣고 싶어요. 아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명의는 제 거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상담사는 제 멍든 팔과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조용히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 나이 66세에 2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넣으니 평생 매달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남겨준 유종연금 102만 원에 주택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60만 원 남짓.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넉넉한 생명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산은 집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의 짐이 아니라 제 짐이었냐고요? 아니요. 45살 된 아들의 짐을 거실로 다 내던졌습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나온 아들은 거실에 널브러진 제 옷가지와 책들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너 같은 괴물 키우느라 미쳤어. 나 주택연금 신청했다. 이제 이 집 내 거 아니야. 나라에 맡겼고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한 푼도 너 못 줘. 그러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불러둔 경찰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익산 영등동 이 낡은 복도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 수치심보다 이제야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경찰 앞에서도 엄마가 치매기가 있다.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며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제 명의로 몰래 받았던 대출 서류와 가짜 수험표를 증거로 내밀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강제로 집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익산 팔봉동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고시원 한 달 방값을 내주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내가 내 엄마로서 해주는 마지막 잡이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노가다를 뛰든 폐지를 줍든 내 힘으로 살아. 다시 이 집 근처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법대로 할 거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들이 나간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거실불을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아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익산 북부시장에서 사온 콩나물국을 넘기는데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죄책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쑤셨거든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첫 주택연금 60만 원을 확인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영등동 약국에 가서 제 무릎 약을 제일 좋은 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산소에 찾아가
소주 한 잔 올리고 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요. 진호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야 훗날 진호가 진짜 사람이 되었을 때 밥 한 끼라도 사줄 힘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제 일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족연금과 주택연금 합친 160만 원에서 아들이 저질러 놓은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제 손에는 12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죠. 아침에 일어나 배상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예전처럼 500원 아끼려 얼굴 붉히는 일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은 결국 타인이고 제 노후를 책임져줄 유일한 보험은 오직 제 손의 쥔 이 연금과 제 명의의 집뿐이라는 것을요. 비록 21세기형 고려장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저는 제 자식에게서 저 자신을 구출해낸 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그 위험한 도박은 이제 멈추세요. 자식이 내민 손이 사랑인지 빨대인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얻어낸 이 평화가 부디 여러분에게는 너무 늦지 않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45살 아들을 익산 팔봉동 고시원으로 보내고 혼자 남은 이 거실, 처음엔 적막함이 칼날처럼 제 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적막함 뒤에 찾아온 건 지독한 가난이 아니라 이름 모를 평온함이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이 노후의 진실,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시니어 동료분들에게 딱 몇 가지만 뼈아프게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무릎 관절염 치료비까지 아껴가며 아들놈 뒷바라지 하다가 길거리로 나앉기 직전에 배운 생존 법칙입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공부한다는 말이나 사업한다는 말, 딱 절반만 믿으세요. 저희 아들 진호 주택관리사 공부한다고 1년을 제 방구석에서 인강소리 내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 노후의 희망가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부모의 연금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잘 되면 호강시켜줄게라는 말, 그거 믿고 지금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갈 밥을 줄이지 마세요. 노후에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수익률 0%짜리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살러 떠나는 타인일 뿐이라는 걸 저는 66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명의의 집과 연금 카드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아들이 사업이 망해서 죽겠다느니 대출 이자가 밀려 신용불량자가 되겠다느니 하며 울고불고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그때 아들놈 불쌍하다고 보험 해약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준 거, 그게 제 노후의 사형선고였습니다. 자식의 빚은 자식이 해결하게 두세요.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고 자식이 정신 차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돈 나오는 화수분이다 생각하고 더 큰 사고를 칠 뿐이죠. 특히 저처럼 남편 일찍 보내고 유족연금 100만 원 남짓으로 사시는 분들, 그 돈은 혼자 살면 생명수지만 자식이랑 나누면 독약이 됩니다. 주택연금? 그거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장 신청하세요. 나중에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라는 그 체면치레가 여러분을 익산 북부시장에서 500원 깎으려다 눈물 찢는 비참한 노인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고독사보다 무서운 건 자식사라는 겁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몸까지 병들면 그때는 자식이 효자 노릇할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일 뿐이고 그때부터는 대놓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혼자 외롭게 하지만 내 돈 쥐고 당당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혼자 사니까 외로워 죽을 줄 알았는데 아들놈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보일러 틀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 사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익산 영등동 이 작은 아파트가 제 감옥이 아니라 제 궁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애는 착해서 안 그래? 우리 애는 정말 공부하고 있어라며 제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듣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전주에서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 한순간이더라고요. 부디 저 같은 미련한 어미의 길을 걷지 마세요. 내 몸 지켜주는 보험, 내 배 채워주는 연금, 내 등 따뜻하게 해주는 내 집. 이 세 가지만큼은 자식에게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곁엔 아들도 남편도 없지만 저는 요즘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식의 말보다 통장의 숫자를 믿으세요. 주택연금, 유족연금은 여러분의 생존권입니다. 보험과 집은 마지막까지 내 이름으로 두세요. 자식에게 미리 주는 건 효도가 아니라 화근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제 앞가림을 배웁니다.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경고등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들이 다시 일어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에서 이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